제약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최근 들어서 호주 학생비자 거절률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죠? 예, 뭐 동남아 국가라든지 뭐 이런 비자가 원래 어려웠던 나라들만 거절되는 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의 비자 거절률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뭐 서울 사무실, 퍼스 사무실 그리고 이 시드니 센터를 통해서 비자가 이렇게 거절됐는데 어떻게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분이 처음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거든요. 도대체 어떤 케이스가 학생비자가 거절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호토박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호주 학생비자 일장 거절되면 정말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10배의 노력을 해도 다시 받아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그 비자 신청이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 거절될까?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작년 9월에 호주 정부가 학생비자 심사할 때 GT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걸 GST로 바꾼다라고 발표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영상으로도 과거에 올려드렸었는데 어떤 거냐면 GT는 말 그대로 템포러리에 포커스를 줍니다. 내가 학생비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학업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되는 게 핵심이었고요. 새로 바뀌는 내용은 GST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순수하게 학업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를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 도대체 뭔지 손에 잘 안 잡히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지난 12월 달에 여러분들 그 왜 졸업생 비자를 35세로 줄인다라고 하는 내용 발표된 거 아시죠, 그죠? 그때 학생 비자를 앞으로 굉장히 강화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 졸업 비자가 35세로 제한 둔다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 학생 비자는 조금 학생 비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발표됐던 내용이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코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다음에 다시 임의대로 코스를 바꾸는 거를 제한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이 부분들은 한국 학생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뭐 한국 학생들도 호주에 들어와 가지고 코스를 바꾸고 뭐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국 학생이 특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GTE가 GST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장고 증명이 훨씬 더 강화된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학생비자 심사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지난 12월 11일 날 발표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앞서 9월 달에 발표됐을 때부터 이미 학생비자 심사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고 거절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GST, Genuine Student Test, 도대체 이게 뭔지 그 실체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영어로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GST는 단순히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호주 학업에서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true intentions. 그 다음에 학업적으로 이 사람이 학업할 준비가 readiness, 이게 돼 있는지, 그리고 financial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이 genuine 학생이라는 게 평가가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납득은 안 되더라도 호주 정부가 가이드라인 준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GT는 템포러리에 좀 더 주안점을 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호주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생비자, 즉 학업 이후에 영주권에 염두에 두고 학업을 시작한다라는 거를 우리도 알고 호주 정부도 잘 알고 있잖아요. 호주 이민성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다 이렇게 통계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GTE, 즉 템포러리에 포커스를 둔다는 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호주 정부가 자기들이 제도로 야, 우리가 이런 직종에 이런 전공 분야를 공부하면 영주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게 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신청할 때부터 계속 템포러리에 강조를 하려고 하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GST로 옮겨왔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보면 여전히 이 G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ties to home country or country of residence,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즉 템포러리에 포커스를 두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는데, 학생비자를 준비할 때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즉 이전에 여러분들이 학업한 내용이랑 새롭게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이 과정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두 과정 사이에 공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갭이 있으면 훨씬 더 불리해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고용 상태라 그러면 그 고용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무직이면 당연히 안 좋겠죠. 예. 그리고 그 학생이 속해 있는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 나라의 어떤 어려운 여건을 피해서 이렇게 호주로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건 여전히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호주 정부는 그래서 이 GTE의 심사 기준을 보면 그 나라의 상황,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호주에서 앞으로 어떤 포텐셜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공부를 했을 때 이 학생의 어떤 미래에 어떤 값어치가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한국 학생들이 제일 놓치는 부분인데, 예, 호주 출입국에 관련된 이런 어떤 그 히스토리, 즉 여러분들이 워킹 할리데이다, 과거에 다른 어떤 뭐 속칭 그 비자 연장용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 단기 학생 비자로 호주에 수년을 거주한 상태에서 이제 마음 잡고 내가 호주 영주권에 도전하겠다라고 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 앞에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를 다 살펴서 지금의 비자를 심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왜 학생들 이런 부분 있죠. 어렵게 이제 호주에서 영주권 이민에 도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걱정이 없는 학생들은 좀 다행인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에 따라서 뭐 도저히 벌어서 감당 안 되는 전공도 있지만 또 뭐 현장 기능직 같은 경우들은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학비를 또 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워킹 할리데이나 이런 걸로 와서 호주에서 세컨 비자, 서드 비자, 그 이후에도 또 비자 연장용 학교 같은 데 등록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학생들은 그 다음에 오는 그 학생 비자가 정말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한번 계획을 세우실 때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국가별 우리 비자 승인율 한번 보죠. 자, 비자를 많이 신청하는 중국, 인도가 보면요, 의외로 비자 승인율이 높죠. 95%, 96% 정도 됩니다. 가장 마지막 그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통계 자료가 작년 마지막 분기, 여기는 회계연도가 6월 30일로 끝나니까 작년 4월 1일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승인율이 90%가 넘죠. 그런데 이거는 호주 안에서 신청했을 때예요. 호주 바깥에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호주 바깥에서 신청했을 때는 뭐 한국보다 좀 더 저개발 국가,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은 정말 비자 거절률이 높이 올라가고요. 뭐 2명 중에 1명이 거절될 정도로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태국, 몽골, 네팔,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은 정말 뭐 비자 받기 어렵거든요. 자, 여기 한국에 보시면요, 98% 뭐 99% 되던 것이 뭐 그전에는 또 92%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96% 정도 되니까, 야, 뭐 불과 3점 몇 프로 정도만 비자를 못 받고 나머지 다 받네. 최근, 이거는 지금 작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고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6.6%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열에 한 명도 안 되잖아. 뭐 열에 9명 이상은 다 비자를 받잖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호주 학생 비자인데 여러분들이 초중고 조교학 과정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합니까? 거절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가디언 비자로 신청했습니까? 거절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석박사 과정에 어떤 리서치, 연구석사, 박사 과정에 비자를 신청합니까? 네, 거절될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자, 학교 대 학교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호주에 학업을 하러 옵니까? 그럼 이 학생은 본국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비자 거절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많지는 않지만 국비 장학생으로 호주에 유학을 온다든지, 네, 거절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고등학교 갓 졸업했습니다. 이제 수능 점수 가지고 호주 대학에 지원한다? 19, 18살이다? 네, 비자 거절될 일 별로 없잖아요. 자, 이런 학생들 대부분을 다 빼고 나면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년째 지금 현재 신청하는 이 전공 분야하고 상관없는 쪽에서 여러 해를 보내셨다? 그리고 학업 공백이 상당 기간 있다? 심지어 호주에 와서 워킹 할리데이나 세컨 비자, 그리고 비자 연장형 학교 같은 데 등록된 적이 있었다? 네, 이런 분들이 메인 타겟입니다. 그런 분들만 놓고 본다 그러면요, 정말 비자 거절률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게 섹터별 비자 거절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확실히 뭐 조기 유학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현장 기능직 제일 밑에 있는
VET이라고 하는데, 이 vocational 뭐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공들이잖아요. 예, 이런 전공들은 40% 정도 비자 거절률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차이가 많아요. 한국이 뭐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도 상당 부분 지금 전체 통틀어서 작년 11월 말에 6.6%의 거절률이었다라고 하면, 이 보케이셔널 현장 기능직만 딱 떼어놓고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거절률이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이 자료는 호주 정부가 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아직 디시즌, 최종 비자를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 케이스를 본다라고 하면, 이 오렌지 색깔은 호주 바깥에서 신청한 거고요. 이 파란 색깔은 호주 안에서 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인데, 자, 호주 바깥에서 신청한 제일 위에 보면 굉장히 인원수가 많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호주 바깥에서 신청할 때는 보통 서너 달 전에 비자를 신청하잖아요. 신청해서 뭐 한 달 전이라도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입국해야 되니까 이건 항상 일정 수가 많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현장 기능 직종은 대부분 호주 안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결정을 해주지 못하고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죠? 비자 심사 기간이 늘어난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학생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호주 바깥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호주 안에서 비자를 신청했을 때 좀 더 승인율은 높거든요. 승인율이라는 것은 디시즌이 나온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비자를 줬던 비자를 안 줬던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승인율이 결정이 되는 거지, 홀드하고 있는 거는 승인율 퍼센테이지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안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승인율이 좀 더 높다라고 해서 이런 현장 기능직에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무작정 관광 비자로 호주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비자를 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비자를 주든 안 주든 한 달 안에 빨리 주면, 결과를 주면, 내가 학업 시작 전에 비자가 안 나오면 뭐 깨끗이 내가 손 들고 호주를 나가겠다. 학비는 다 돌려받고,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학비는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빨리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학업 시작은 이미 됐잖아요. 관광비자로 돌아가지고. 관광비자로 돌아서도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브리짓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업 시작은 하게 됩니다. 안 하고도 버틸 수는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재심으로 가더라도 비자 승인받기 더 어려워지니까 대부분은 비자를 신청해 놓고 학업을 합니다. 근데 그 학업이 비자 거절률이 높은 이런 현장 기능직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석 달, 넉 달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 학업을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용접, 목수 뭐 이런 과정을 여러분 한 이유는 뭐죠? 그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그 분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호주 안에서 영주권에 도전하려고 그 분야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학기 쭉 하고 있다가 처음부터 빨리 학업 시작 전에 거절했으면 학비라도 돌려받을 텐데, 한 학기 실컷 한 학기 두 학기 하고 있는 나중에 가서 비자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죠? 학업 한 건 못 돌려받죠. 학업을 이미 한 걸 어떻게 학비를 돌려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데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동안 내가 호주에서,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정말 뭐 심사숙고해서 호주에 와가지고 학업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리고 힘들게 모았던 그 자금을 가지고 학업을 시작하고 학비도 내고 하셨을 텐데, 학업 중간에 그렇게 비자가 거절 통보를 받으면 이건 보통 데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들은요, 호주 바깥에서 신청해서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데미지라도 적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분들이 비자가 거절되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첫째, 무직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수년간 내가 막 변변한 직업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뭐 이런 세금 신고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허다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증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직 상태로 있다가 비자를 신청한다? 그럼 호주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urrent employment를 중요하게 고려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단순히 순수한 학업이 아니라 호주에 일을 하려고 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뭐 학위가 중요한 사회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학사, 석사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이미 학사까지 다 마쳤는데, 심지어는 석사까지 마쳤는데 다시 호주의 전문대 레벨에 해당하는 이 현장 기능직의 비자를 신청한다? 이걸 이제 다운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대단히 비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뭐 세컨까지 있었다든지 408 비자, 팬데믹 비자를 활용했었다든지, 예, 비즈니스 칼리지 같은 데 연장해서 이렇게 호주에서 이렇게 몇 년간 계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 정말 비자 받기는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학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미 요리사 경력 5년이에요. 목수 경력 3년이에요. 그런 분들이 호주 전문대 레벨의 목수 과정이나 요리 과정 신청하면 이것도 안 맞아요. 이미 목수인데 왜 목수 과정을 또 신청했죠? 이 테이프라고 하는 전문대 레벨의 이런 2년 과정은요, 대부분은 그 분야에 이제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져 있는 거지, 이미 5년 요리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많다고 해도 이게 비자가 또 거절이 돼요.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비자 받기는 어렵고요. 호주에 친인척이 있는 것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 친인척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호주에서 계속 정착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호토바기 조언. 자, 여러분들이 GST에 거절될 소지가 있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호주 입국을 좀 미루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비자 심사는 좀 더 강화될 때가 있고 좀 더 느슨할 때가 있거든요. 지난 제가 졸업생 비자 35세로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발표가 있으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일시적으로 보통 한 25만 명 정도가 호주에 1년에 들어오고 또 비슷한 숫자가 또 학업이 끝나고 호주를 나가고, 이게 일반적인데 코로나 2년 동안 학생 비자 발급수가 현저히 줄고 호주 국경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57만 명 가까이 되는 2배 이상 되는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호주 정부가 이 학생 비자를 많이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가능하면 이런 어떤 비자 받기가 좀 힘든 시기는 조금 더 피할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좀 더 연관 있는 것들을 한국에서도 내가 이런저런 경험들을 좀 쌓아서 비로소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당위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평범하게 한국에서 사무직으로 있던 분들이 갑자기 내가 IT를 공부하겠다, 뭐 간호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아무리 학사, 석사 과정이라 하더라도 근거가 너무 희박하면 이것도 거절될 소지가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발론티어라도, 주말을 이용한 발론티어라도 내가 뭐 어떤 복지기관 같은 데서 아이들 케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의료 관련 지식이 좀 더 있으면 훨씬 더 이 아이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케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좀 간호학에 관심이 생겼다라든지, 혹은 내가 파트타임 잡으로 내가 주말에 잠깐씩 내가 IT 관련 일을 조금 했었었는데 좀 더 내가 이 분야에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든지, 뭐 어떤 근거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난 과거에 내가 근거가 없었던 거를 있었다고 만들지는 못하니까 호주 오는 시기를 좀 미뤄놓고서라도 앞으로 1년간 그런 릴레이티브한 어떤 근거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홀 비자를 좀 더 신중히 쓰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보통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일단 워킹 할리데이로 호주에 와서 1, 2년간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학생 비자를 성공적으로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 워킹 할리데이 비자 등으로 호주에서 이렇게 임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학생 비자가 받기 어려워지는 이런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쓸 때는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좀 더 쓰는 시기를 잘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자금을 좀 잘 모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 전공 분야에 어떤 연관된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해 나가면서 자금을 좀 모으고,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뭐 당장 몇 달 후에 3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신청 못하는 조건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좀 아껴두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워낙 학생 비자 거절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거절되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호토바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한번 거절되면요, 10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는 다시 받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비자 신청할 때, 처음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 새로 바뀐 이 GST에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를 잘 따져서 비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